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적 측면에서 관리, 이걸요 부동산 관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관리를 그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관리 분류다에서 첫 번째는요 관리 방식에 따라 한번 분류해보고, 두 번째는요 관리 영역에 따라 분류해보겠습니다. 관리 영역. 자, 그럼 먼저 관리 방식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면 먼저 이 그 자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관리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라고요? 위탁 관리라고 있는데, 자, 자가 관리는 이제 근대적 형태의 관리 방식이다. 그 옛날식 관리 방식이죠. 이걸요 자가 관리다 이렇게 한다면, 자, 이거 위탁 관리가 바로 뭐라고요? 현대적 의미의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관리 방식이다. 어쨌거나 관리를 그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요 법률적 관리, 얘는요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는데, 요것도 볼게요. 이렇게 보통 자가 관리하면은 내가 한 5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관리하면 되는 거죠. 알아서 시간 내서 청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잘 바쁘면 사람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도 바쁘다 그러면 직원 한 명 정도 두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걸 뭐라고요? 자가 관리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모든 관리를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자가 관리다 해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소유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걸 뭐라고요? 자가 관리다 해줍니다. 그럼 위탁 관리는 뭐냐? 위탁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투자 신탁사가 있는데, 투신사가 있는데 자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투자만 했지 관리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위탁 관리라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위탁 관리.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를 뭐라고요? 위탁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탁 관리.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이 의미를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잡다하게 장단점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자꾸 암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느낌으로 이제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간혹가다 장단점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자가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밀 유지가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뭐라고요? 기밀 유지에 양호하다. 이 유지가 양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탁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얘들은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리에서도 프로한테 맡기는 겁니다. 얘들은 관리 잘못하면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로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짜고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려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가 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자, 자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재적소 인원을 투입을 잘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 불합리하게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탁 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법률적 측면의 관리까지 다 맡기는 거죠.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는 거니까 어느 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 관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보통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너리즘이 뭐냐면 타성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굳어지는 습성대로 반복하는 거 있죠. 설마 사고야 나겠어 하면서 맨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야 그때서 뭐라고요? 부랴부랴 뭐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러한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자, 요 사이에 이제 혼합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중간한 형태의 관리가 있는데 이걸요, 혼합관리다. 얘는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로 가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뭐 시행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말하고요, 혼합관리다 해줍니다. 요건 우리 아파트 관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아파트 관리 보면 내가 아파트 갖고 있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용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자, 어쨌거나 그거보다는 일단 내가 사기당한다. 그럼 본인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사기당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관리 이런 거는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감수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그 복도라든가 이런 데 청소해야 하네요. 아줌마들 청소하죠. 그리고 나가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청소하고, 그리고 자, 도둑놈 못 들어오게 경비 같은 거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만 누구한테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혼합관리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혼합관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적 측면의 관리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혼합관리다 해줍니다. 물론 자, 법률적 측면을 그걸 전문가한테 맡기고 다른 것들은요, 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섞어서 하는 걸요, 혼합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법률적,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소유자가 하고, 나머지요, 기술적 측면의 관리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혼합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혼합관리에서 간혹가다 이제 장단점 물어볼 때 얘는 아무래도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장점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지만, 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책임 소재가 어떻다고요? 불분명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측면에 하자가 있어서 경제적 가치도 떨어질 수 있죠. 그다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잘못했냐? 처음부터 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거 있죠. 서로 자기 잘못했다고 발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관리만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가끔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볼게요.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다 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영역에 따라 어느 영역까지를 관리할 것인가, 이걸요, 영역에 따른 분류다 해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전국에 부동산을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개 갖고 있다고요? 10개. 이런 분들을 우리는 부동산 갑부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갑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부동산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 이렇게 10개 갖고 있는데, 부동산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적 관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기술적 관리만 도맡아서 하는 사람 있죠. 부동산마다에 대해서 기술적 관리만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을요, 자, 그 관리업체에서는 시설관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설관리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요, 시설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시설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부동산만 시설관리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요, 시설관리사다 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시설관리사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뭐라고요? 시설관리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마다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자, 도맡아서 할 수 있죠. 그죠? 이 복합적인 측면의 관리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부동산 관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역할을요, 부동산 관리해 줍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부동산 관리다 해주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사람이 그 높은 직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자,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쭉 끄집어낸 다음에 얘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럼 팔아칠 수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른 부동산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다. 얘는 증축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위험 같은 거 분석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그 집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때로는요 끄집어낸 다음에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요 자산 관리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리사라고요? 자, 자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걸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보험사에서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요 자산 관리사다. 이런 사람의 역할을 뭐라고요? 자산 관리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자, 시설 관리하고 특히 이제 자산 관리 차이점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자, 시설 관리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에 있죠? 기술적 측면만 도맡아서 하는 그 어떤 소극적 관리 있죠? 뭐라고요? 시설 관리다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있죠? 기술적 관리만 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시설 관리다. 이렇게 한다면 자산 관리는요, 이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자, 이 어떤요? 적극적 관리 있죠? 뭐라고요? 이거를 자산 관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산 관리. 그럼 자 보세요. 시설 관리사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부동산 관리사. 부동산 관리사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자산 관리사. 자산 관리사는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아까 그 갑부 있죠? 갑부. 부동산 갑부. 이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얘네들은 관리만 이제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저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관리하면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이죠. 이런 게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임대차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임대차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149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차 유형은 임대료를 어떤 형태로 받아낼 것인가 이거와 관련돼서 임대료를 뭐라고요? 어떤 형태로 받아낼 것인가 이거 관련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요 부동산이 딱 있다. 이렇게 요걸 받아내는 이렇게 방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얘는 이제 조임대차다. 자, 볼게요. 자, 조라는 게 뭐냐면 총이란 뜻입니다. 조가 뭐라고요? 총이다. 조세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세목을 합쳐서 조세 이렇게 하듯이 이게 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임대차다. 이렇게 아니면 총임대차 이렇게 되게 합니다. 얘는요 순임대차다. 순임대차. 자, 순이라는 게 뭔가 뺀 거 있죠? 순수하게 남은 것만 순임대차. 그리고 얘를요 비율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대를 받는 형태입니다. 받는 형태. 이때 아무래도 조임대차는 이렇게 얘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요 순임대차는요 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비율임대차는요 요거는 이제 자 매장용 부동산 이런 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조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자, 이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각종 자, 각종 경비도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거 있죠? 유지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뭐 재산세 같은 거 나가는 거 있다면 이런 것들도 다 받아내려고 안 받아내려고요? 자,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비용도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아내려고 할까요? 안 받아내려고 할까요? 받아내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알겠죠? 알게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요 순수한 임료라고 해볼게요. 무슨 임료라고요? 순수한 임료. 그러면 자, 그 순수한 임료에다가 얘는요 각종 경비 있죠? 그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월이면 월, 연이면 연 임대료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아무리 경비를 하더라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쓴 사람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게 쓰면 적게 내야 되죠? 이거를 월세, 월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고지해서 따로 받아내야 되는 거지. 이 임대료라는 것은 매달 똑같이 받는 거죠? 여기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요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를 부가사용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치면 됩니다. 무슨 사용료라고요? 부가사용료. 그러니까 부가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있죠? 어떤 경비가 주로냐면, 자, 이런 걸 각종, 자, 부가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월이면 월세를 책정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거 뭐가 있냐면, 각종 부동산 세금, 뭐 재산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뭐라고요? 보험료. 그 다음에 고장하는 거 고치고 수리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유지, 얘는 뭐라고요? 관리비 해줄게요. 아니면 유지 수선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유지 뭐라고요? 여기서는 유지 수선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헷갈려 할까봐 이렇게 유지 뭐라고요? 수선비다.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월세에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조임대차다.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잘 보면은 부가사용료 있죠? 이런 거 외에는 다 거기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의 다 포함시켜서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임대차는 그야말로 자,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적합한데 애초에 계약할 때 자, 임대료를 순수한 임료만 일단 포함시키는 겁니다. 순수한 임료만 포함한 상태에서 나머지 각종 경비들 있죠? 나머지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요? 보험료라든가 기타 유지 관리비 있죠? 유지 수선비. 자, 이런 것들은 계약 당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계약할 때 합의할 수 있죠?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혹은 합의하에 결정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순임대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내가 빌리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보고 세금 내랍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요? 싫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집주인, 그 건물 주인이 그럼 임대 안 하겠다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할 때마다 거기다가 쭉 무슨 특약사항 같은 거 적어서 여기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순임대차라는 겁니다. 되셨죠? 순임대차.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순임대차. 자, 이렇게 해서 공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죠? 편의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이제 매장용 부동산, 이런 거에 적합한데, 자, 홈플러스에 새 들어있는 맥도날드가 있다, 치자. 맥도날드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워낙이 햄버거가 맛있다. 그러면 장사 잘 돼야 한대요? 될 수 있네요. 근데, 자, 워낙이 유동인구가 아침 10시부터 그냥 빠글빠글한 겁니다. 빠글빠글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입구에 있는 맥도날드도 잘 돼야 한대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네 우리 때문에 장사 무진장 잘 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금액만 받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 자, 이 월이면 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너 맥도날드 니네들 한 달에 1,000만 원을 일단 내라. 이걸 뭐라고요? 기본 임대료다 해줍니다. 일단 얼마 내라고요? 1,000만 원은 장사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라. 그리고 니네들 한 달간 바코드에 찍힌 매출액 있죠? 매출액의 한 30%는 무조건 우리한테 달라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하는 걸요, 비율 임대차라는 겁니다. 무슨 임대차라고요? 비율 임대차. 아무래도 자, 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새 들어있는 그러한 브랜드 업종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상당히 이런 형태로 계약합니다. 되셨죠?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가장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공실 같은 게 많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재산 가치를 자꾸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층짜리 다가구 주택 하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신혼부부한테 세를 주었고, 여기는요, 4인 가구한테 세를 줬죠. 근데 여기다가는 누구를 세를 줬냐면, 요렇게 생긴 애한테 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눈도 짝짝 찢어지고, 이렇게. 얘를 이름이 깍두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둑이라고요? 깍두기. 요걸 세를 줬는데, 밤이면 밤마다 잠이나 처질러 자지. 이것들이 밤마다 사시미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칼을 쓱쓱 싹싹. 그럼 밤에는 이 소리가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신혼부부라든가 이 4인 가구, 이런 가구들은 이 섬뜩해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면 다 나가겠죠?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세입자가 와서 또 나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자, 어울려서 그러니까 자, 이 소득 수준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이래야 되지. 누구 왕따 시키고 그러면 막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적합성, 그러니까 딱 맞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내 물건을 생산하기에 딱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설도 딱 알맞고, 그리고 주변에 노동자들을 채용하기도 아주 지리적 조건도 좋고, 그 다음에 용수 쓰는 것도 용이하고, 전력도 아주 충분히 쓸 수 있고,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내 물건 생산하기 딱 적합합니다. 그러면 건물주인이 나보고 나가라면 내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그럼 건물주는 막 임대료 같은 거 올리려고 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선정한다. 이제 뭘 선정해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매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그러니까 그 가능 매상고라는 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장사를 뭐라고요? 잘할 수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내가 3층짜리 상가를 딱 하나 지었는데 1층에다 바다 횟집을 딱 세를 줬는데 이것들이 장사를 개판을 하는 바람에 맨날 이 물고기는 떠나지 않고 뭐가 날려요? 파리가 날리네요. 파리가 왔다 갔다. 그죠? 하도 물고기 안 팔리니까 이 횟집 주인이 맨날 파리채 들고 있죠? 파리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안 팔리니까 이 수조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어 없어요? 거의 없고 녹슬고 막 우중충하고 그냥 장사도 안 되니까 막 형광도 우중충하고 그러죠? 그죠? 녹슬어 있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횟집 같은 거는 스산합니다. 이런 데 보면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썰렁하고 스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이 오해는 임대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사를 아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집어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사를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업체 있죠? 이런 자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하고 여기는 임대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겠죠? 2층은 뭐가 들어와요? 2층은 생맥주집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맥주. 3층은 뭐가 들어와요? 3층은 빵빵 노래방. 무슨 노래방이라고요? 빵빵 노래방. 이게 대한민국의 코스 아닙니까? 코스. 아닌가요? 나만 코스 다닌 것 같으네요. 같이 다녔으면서 뭐 어쩌자고요. 자, 1차, 2차, 3차 딱 아닙니까? 한 방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한 뭐라고요? 가능 매상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그 부동산 관련 보험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돼서 보험 같은 것도 드려야 되는데 손해보험이다 해갖고 나중에 부동산 불나거나 이럴 수 있죠. 홍수나고 이러면 떠내갈 수 있죠. 이런 거 대비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험을요, 이거를 손해보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보험이라고요? 손해보험. 그 다음에 채무보험이라고 해서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 고객, 방문자, 인접 부동산 등이 입은 손해 있죠? 이런 거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요,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셔서 중개업소를 차리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억을 보상해 주는 자, 이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렇죠? 예,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공제에 가입하거나 서울보증공사 이런 거 있죠? 보증보험 이런 데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일종의 답하고요. 이거를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2억을 보상해주는 2억 뭐라고요? 2억을 보상해주는 이런 그 보험에 가입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채무보험이다 해줍니다. 이거 되겠죠? 자, 이 고객이라든가 임차인 이런 사람이 입은 손해 있죠? 중개 활동 하다 보면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있지도 않는 집을 자, 이 중개 활동 했다가 나중에 자, 이 그 임차인들 예, 그 고객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무슨 보험이라고요?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불이 났다. 불이 났으면 어쨌거나 건물 지으려면 자, 이 손해보험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죠. 보험사죠.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이 완공할 때까지 자, 건물이 없으니까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임대료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갈 돈들은 계속 많은데 임대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나갈 돈들이 꽤 꾸준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 학비도 계속 내야 되는데 돈이 뚝 끊기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보상해 주는 보험이 없을까? 이걸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보험이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 그러니까 자, 임대료 손실보험에 들어가면 자, 들게 되면 이렇게 불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임대료 못 받는 부분 있죠? 이런 걸 보상해 주는 보험을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예? 야, 저도 그 보험회사에서 그 다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취급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보험 상품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한 20년 넘게 그 삼성생명에서 한 사람 있다는데 이런 보험 들어보셨냐 했더니 처음 들어봤대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런 보험을 뭐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다 하십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있죠?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